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80년 유난히 춥고 혹독했던 그의 겨울의 기억입니다.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야 했던 어쩌면 우리 이웃이었을지 모를 한 남자의 이야기. 가슴 먹먹해지는 그 시절의 사연을 통해 잊고 지냈던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셨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듣구 아저씨가 트럭 짐칸에 짐짝처럼 던져지던 그날. 나는 부엌 창문 틈으로 그 장면을 훔쳐보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도 억울하다는 호소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풀린 눈으로 멀어지는 동네 어귀를 바라보던 그의 마지막 눈빛이 4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빠지질 않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들키지 않게 커튼을 꽉 움켜쥐는 것뿐이었습니다. 비겁하다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우리는 모두 그렇게 숨죽인 채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지금 내 무릎 위에는 낡은 앨범이 한 권 놓여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에 수천 장의 사진이 저장되는 세상이라지만 손끝에 닿는 이 까칠한 인화지의 질감만큼 생생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1980년 서울의 한 달 동네입니다.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 사이로 연탄가스 냄새가 매캐하게 깔려있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느라 헐떡이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곳. 이 사진 구석에 초점이 흐릿하게 잡힌 한 남자가 보입니다. 머리 한가운데가 휑하니 벗겨진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 동네 사람들은 그를 듣구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없이 그저 듣구 혹은 듣구씨. 아이들은 그를 보면 이렇게 놀려대며 돌멩이를 던지곤 했지요. 대머리 독수리 듣구, 바보 듣구. 듣구 아저씨는 우리 동네의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직업이랄 것도 없이 남의 집 연탄을 날라주거나 배추를 절여주고 푼돈을 받아 끼니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일이지 동네 사람들이 그가 불쌍해서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셈이었습니다. 그는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마을 어귀 낡은 흙집인 토담집 한 구석에 얹혀 살았습니다. 그가 어디서 굴러먹다 우리 동네로 흘러들어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돌덩이처럼 마을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린 사람이었죠. 그는 참 묘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건달들이 심심풀이 삼아 그를 툭툭 치고 지나가거나 짓궂은 아이들이 그의 벗겨진 머리를 잡아당기며 놀려대도 그는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화를 내긴 냈지요. 하지만 그 방식이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때리면 그는 잠시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다가 이내 실실 웃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에이, 아들놈한테 맞은 셈 치지 뭐. 요즘 세상이 말세라니까 자식이 애비를 때리고 말이야. 그러고는 마치 자기가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기라도 한 것처럼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맞은 건 분명 자신인데 돌아서는 뒷모습은 승리장군이라도 된 듯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맹추, 또 혼자 헛소리한다. 속도 좋아, 저러니 바보 소리를 듣지. 하지만 저는 가끔, 아주 가끔은 그가 무서웠습니다. 그의 그 알 수 없는 웃음 뒤에 감춰진 것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바보여서 웃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이 팍팍한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버틸 수 없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인지 어린 마음에도 그의 그 정신 승리가 어딘가 서글프고
또 섬뜩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1980년의 봄은 유난히 더디게 왔습니다. 아니, 봄이 오기는 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무서운 표정의 군인들이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했고 거리에는 최루탄 냄새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대학에 다니던 옆집 철수 오빠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 아주머니가 밤마다 대문 밖을 서성거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달동네 사람들에게 나란 일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뗄 연탄 한 장이 아쉽고 내일 아침 거리가 걱정인 사람들에게 민주화니 계엄령이니 하는 단어들은 사치였으니까요. 듣고 아저씨에게도 세상 돌아가는 일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오로지 오늘 누구네 집이를 거들어주고 막걸리 한 사발을 얻어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동네 과부인 수님네 가게 앞을 기웃거리며 훔쳐보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님네는 시장 입구에서 작은 선술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가게를 차린 생활력 강하고 억척스러운 여자였지요. 듣고 아저씨는 틈만 나면 수님네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돈이 없어 술은 시키지도 못하면서 괜히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 구경을 하는 척하며 수님네가 일하는 모습을 곁눈질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듣고 아저씨가 평소보다 말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얻어 입었는지 사이즈가 맞지 않아 헐렁한 양복 상의에 머리에는 기름까지 바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수님네 가게 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집요하고 끈적거리던지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마침 수님네가 가게 앞을 쓸러 나오자 듣고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수님네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수님씨 나랑 같이 잡시다. 세상에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버젓이 지나다니는 골목길에서 말입니다. 수님네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네 안악들도 구멍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노인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정작 듣고 아저씨는 그게 무슨 대단한 청혼이라도 되는 양 얼굴을 붉히면서도 뻔뻔하게 수님네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 미친 인간이 돌았나. 수님네가 빗자루를 치켜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듣고 아저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서며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나 힘줬소. 내가 수님씨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단 말이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던 동네 건달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듣고 아저씨를 발길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썩을 놈이 어디서 개수작이야. 내까짓게 감히 형수님한테 찝쩍거려. 듣고 아저씨는 바닥에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그저 머리를 감싸쥔 채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사람 살려. 수님네는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건달들은 듣고 아저씨를 짐짝처럼 들어다가 골목밖 쓰레기장 옆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먼지투성이가 된 양복 상의는 찢어지고 정성 들여 빗어넘긴 머리는 헝클어져 흉한 땜빵 자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전봇대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리고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쾌감 같은 것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주제도 모르고 으스대던 그가 처참하게 짓밟히는 꼴을 보며 꼴 좋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건달들이 침을 뱉고 사라지자 득구 아저씨가 주섬주섬 일어났습니다. 입가에 터진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내더니 흙투성이가 된 옷을 탁탁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장 옆 담벼락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흥, 내가 오늘은 봐준다. 내가 너희들 조상뻘인데 어린 놈들하고 싸워서 뭐 하겠냐? 요즘 것들은 위아래도 없어, 쯧쯧. 그는 분명 혼자였습니다. 듣는 사람이라곤 숨어있는 저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치 수많은 관중 앞에서 연설이라도 하듯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쯤은 한 주먹 거리도 안 돼. 그렇게 한참을 혼자 떠들던 그는 언제 맞았냐는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비틀비틀 골목길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기괴했습니다. 현실의 고통과 모욕을 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상으로 도망쳐버리는 그 비겁한 뒷모습. 그것이 바로 득구 아저씨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입니다. 득구 아저씨가 순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둥, 사실은 숨겨둔 칼을 품고 다닌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대놓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동정심에라도 시켜주던 연탄 배달 일도 뚝 끊겼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그가 나타나면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렸고 아이들도 더 이상 그를 놀리지 않고 무서워하며 도망쳤습니다. 득구 아저씨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정신 승리도 텅 빈 위장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눈이 퀭하게 들어간 그가 남의 집 담벼락에 기대어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에게 다가가 빵 한 조각 건넬 용기는 없었습니다. 저 사람과 엮이면 나까지 재수 없는 취급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귀가 밝은 저는 살그머니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득구 아저씨가 옆집 최 부자네 담을 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 부자네는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기와집을 짓고 사는 유지였습니다. 득구 아저씨는 굼벵이처럼 엉금엉금 담벼락을 기어오르더니 마당 안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도둑질이라도 하려는 건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소리를 질러야 하나 망설이는 사이 10분쯤 지났을까요? 득구 아저씨가 다시 담을 넘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고 그는 쫓기는 짐승처럼 헐떡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부자네 집에서 닭 2마리와 장독대에 널어둔 빨래 몇 가지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득구 아저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는 연기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 맹추가 웬일로 도둑질을 다 했대. 아이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더니. 그렇게 득구 아저씨는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문만 무성하던 득구 아저씨가 다시 동네에 나타난 것은. 그런데 돌아온 그의 모습은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질구질하던 옷차림 대신 제법 태가 나는 중고 양복을 걸치고 손목에는 금색 시계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짜가 분명해 보였지만
득구 아저씨는 마치 금이 환영한 장군처럼 거들먹거리며 동네를 활보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성내 시내에 나가서 큰 건수 하나 올렸지.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보이며 구멍가게에서 아이들에게 눈깔 사탕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는 간사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를 벌레 보듯 하던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자 슬금슬금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득구씨. 성공했네 그려.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을 벌었어? 내 진작에 득구씨가 큰일 할 줄 알았다니까. 득구 아저씨는 사람들의 아첨에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그의 특기인 정신 승리가 이번에는 진짜 현실의 승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내뱉던 그 불안한 눈빛을. 그가 자랑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신의 도박판 심부름이나 아니면 더 좋지 않은 뒷골목의 어둠 속에서 얻어진 부스럭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득구 아저씨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콧대를 눌러주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헛된 희망. 그 희망이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1980년의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은 태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에는 다시 탱크가 등장했고 사회 정화, 불량배 소탕 같은 무시무시한 구호들이 신문 일면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이 권력을 잡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사회의 악을 뿌리 뽑겠다는 명분 아래 기준도 원칙도 모호한 검거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술 주정이 심하다는 이유로, 혹은 그저 동네 파출소 순경의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트럭에 실려가던 시절. 그 공포의 그림자가 우리 달동네 언덕배기까지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득구 아저씨는, 우리 불쌍한 득구 아저씨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혼란스러운 시국을 이용해 자신의 위세를 더 떨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모를 혁명이니 개혁이니 하는 단어들을 입에 올리며 마치 자기가 그 무시무시한 권력의 끄트머리라도 잡고 있는 양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나 같은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온다고. 술집에서 목청을 높이는 그의 모습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화려한 날들이 될 줄은 그 자신도 우리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그를 말렸어야 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밖은 위험해요. 제발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비웃었지요. 저 바보, 또 시작이네. 큰일 한번 치르지. 나의 그 방관이, 침묵이 훗날 씻을 수 없는 부채감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1980년 8월 매미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어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우리 동네 입구에 낯선 군용 트럭 한 대와 지프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 무렵 우리 동네를 덮친 공포는 색깔부터가 달랐습니다. 여느 때처럼 매미가 극성스럽게 울어대던 1980년 8월의 오후. 마을 입구에 멈춰 선 군용 트럭은 그 존재만으로도 잿빛 먼지를 일으키며 한여름의 뙤약볕을 서늘하게 식혀버렸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군인들과 곤봉을 옆구리에 찬 경찰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매연 냄새가 골목 어귀의 구멍가게 앞 평상까지 훅 끼쳐왔을 때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던 노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이들의 시끄러운 공놀이 소리도 생선을 팔러 온 장사꾼의 확성기 소리도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듯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대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그들은 손에 명당 같은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번들거렸고 군화 발자국 소리는 심장 박동 소리와 엇박자를 이루며 쿵쿵거렸습니다. 그 시절 사회 정화라는 명목하에 불량배를 소탕한다는 소식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같은 달동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서민들의 삶 한복판으로 밀고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트럭에 한번 실려가면 다시는 제 발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유도 죄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죄인이 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두가 숨죽여 떨고 있던 그 순간, 유독 한 사람만이 그 공포의 냄새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맡고 있었습니다. 바로 득구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상기된 얼굴로 골목을 기웃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광기 어린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한 손님이라도 맞이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득구 아저씨는 며칠 전부터 시내에 나갔다가 이상한 소문을 듣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다느니, 이제 힘없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왔다느니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혼자서 조립하고 해석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에게 저 군용 트럭과 제복 입은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던 동네, 유지들과 건달들을 혼내주러 온 구세주나 다름없어 보였던 겁니다. 트럭이 마을 회관 앞에 자리를 잡고 검문 검색을 시작하자 득구 아저씨는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을 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을 그가 뒷짐을 지고 골목을 누비는 꼴이라니. 그는 최 부자네 집 대문 앞을 지나며 대문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에헴, 세상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아직도 떵떵거리는 놈들이 있구만. 두고 보라지. 이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될 테니까. 최 부자네 안주인이 밖을 내다보려다 득구 아저씨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평소라면 저 미친놈, 또 밥 달라고 행패내하며 소금을 뿌렸을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군인들의 서슬 퍼런 위세가 득구 아저씨의 허풍과 묘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득구 아저씨가 정말로 저들과 무슨 연줄이라도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했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득구 아저씨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쓰고 있는 감투가 무엇인지 몰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가 혹시라도 저 군인들에게 저 집이 나쁜 놈들이요라고 손가락질이라도 한다면 영락없이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마을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득구 아저씨는 그 기묘한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눈을 피하고 자기가 지나가면 길을 비켜주는 그 낯선 대접. 그는 생전 처음 맛보는 권력의 단맛에 취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독이 든 성배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는 동네 구멍가게에 들어가 외상을 달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평소라면 밀린 외상값이 얼마인데 또
하며 빗자루를 들고 쫓아냈을 가게 주인 할머니조차 그날은 말없이 소주 한 병과 새우깡 한 봉지를 내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것을 듣고 아저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았더라도 그것을 자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착각했을 겁니다. 허허, 할망구. 이제야 사람 볼 줄 아네. 내 나중에 한 자리 하면 이깟 외상값은 몇 배로 갚아주지. 그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소주병을 따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자기가 시내에 나가서 높으신 분들과 악수를 했다느니 이번 거사가 끝나면 자기도 완장을 하나 차게 될 거라느니 하는 새빨간 거짓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이성을 잠식하는 법입니다. 그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조차 흉흉한 시국과 맞물려 그럴듯한 정보로 둔갑했습니다. 동네 건달들조차 그날만큼은 듣고 아저씨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슬그머니 다가가 담뱃불을 붙여주며 눈치를 살피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형님, 진짜로 저분들하고 아는 사이십니까? 건달 춘식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묻자 듣고 아저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사람아, 척 보면 모르나? 내가 지난번에 성내시내 갔을 때 다 이야기가 된 거야. 너희들 그동안 나한테 했던 짓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듣고 아저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춘식을 노려보자 덩치가 산만한 춘식이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듣고 아저씨는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공허하고 섬뜩하던지 듣는 제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신 승리가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고. 자신을 무시하던 세상이 이제야 무릎을 꿇었다고.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그 힘은 사상 누각보다 더 위태로운 착각 위에 세워진 것임을. 그리고 저 마을 회관 앞의 트럭은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를 태워 금이환향시켜줄 마차가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갈 영구차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둠이 내리고 밤 11시가 넘도록 듣고 아저씨의 술 타령은 계속되었습니다. 통행 금지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들어가 불을 껐지만 듣고 아저씨만은 골목을 비틀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자기는 통행 금지조차 비켜가는 특권층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골목길 저편에서 들려오는 그의 노랫소리.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의 유행가가 그날따라 구슬픈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딱딱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정적을 찢었습니다. 거기 동작 그만. 나는 창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듣고 아저씨와 그를 향해 다가오는 2명의 군인 그리고 경찰 1명이 보였습니다. 순찰을 돌던 그들이 통행 금지 시간을 어기고 고성방가를 하는 듣고 아저씨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바짝 얼어붙어 빌거나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듣고 아저씨는 달랐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도 자기가 혁명의 주역이라는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인지 그는 군인들을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이, 동무들. 여기야, 여기. 나 듣고야. 동무라니. 그 한마디가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 그는 몰랐을 겁니다. 군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은 듣고 아저씨에게 다가가 곤봉으로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 자식 봐라.
술 처먹고 간땡이가 부었구만. 신분증 내놔. 경찰이 딱딱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득구 아저씨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해실해실 웃으며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러고는 꼬깃꼬깃한 종이 쪼가리 하나를 꺼내 경찰의 가슴에 척하니 붙였습니다. 그것은 신분증이 아니라 그가 어디서 주었는지 모를 낡은 영화표 쪼가리였습니다. 아, 이거면 됐지. 나 너희들 대장하고도 잘 아는 사이야. 앙. 지난번에 내가 성내 가서 다 이야기했다니까. 나도 이제 한 자리 줘야지. 그의 말은 혀가 꼬여 웅얼거리는 소리로 나왔지만 한 자리 달라는 그 말만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득구 아저씨가 생각하는 동지애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비릿한 조소였습니다. 이 새끼 아주 꼴 때리는 놈이네. 야, 김순경. 이 자식 명단에 있어? 군인이 턱으로 득구 아저씨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김순경이라 불린 경찰이 손에 들고 있던 장부를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사실 명단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밤 채워야 할 머릿수가 필요했고 눈앞에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누가 봐도 불량한 남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집도 절도 없고 가족도 없어 보이는 이 남자는 나중에라도 골치 아플 일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타깃이었습니다. 뭐 이름도 없는 놈 같은데요. 딱 봐도 양아치 아닙니까? 전과 조회해 볼 것도 없이 사회 정화 차원에서 교육 좀 시켜야겠습니다. 김순경의 무심한 한마디가 득구 아저씨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교육. 그 단어가 내포한 끔찍한 의미를 득구 아저씨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무언가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술김에 그 말이 한 자리 준다는 말로 들렸는지 갑자기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알아보시는구만. 아, 이 얼마나 기막힌 희극입니까? 자신을 잡아갈 저승사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라니. 군인들은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차면서도 득구 아저씨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제야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득구 아저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깐만. 이거 왜 이래? 나 나가는 거야? 좋은 대로? 그래, 아주 좋은 대로 간다. 가서 사람 좀 돼서 와라. 군인이 득구 아저씨의 등을 곤봉으로 쿡 찌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득구 아저씨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저를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대문 틈으로 보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아니 세상을 향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맞지? 맞지? 나 이제 나라에서 부르는 몸이야. 갔다 오면 너희들 다 죽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지만 골목 끝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허세였을까요? 아니면 공포를 감추기 위한 처절한 비명이었을까요? 트럭의 시동 소리가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득구 아저씨는 그렇게 짐짝처럼 트럭 뒷칸에 실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동네 개들은 유난히도 길게 지저댔고 사람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것이 득구 아저씨와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 밤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거짓말처럼 조용했습니다. 트럭이 휩쓸고 간 자리는 횡하니 비어 있었고
득구 아저씨가 살던 토담집 문만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대놓고 득구 아저씨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그라는 사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애써 기억에서 지우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구멍가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상값을 갚겠다던 그의 호언장담이 영영 지켜지지 못할 약속이 되었다는 것을 최 부자네 안주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걷어차던 그 객기가 살려달라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마주친 그 마지막 눈빛 속에 담겨 있던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과 뿌리 깊은 두려움을. 하지만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의 대가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았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팔아넘겼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1980년의 여름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부채감을 남긴 채 서둘러 떠나갔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왔지만 득구 아저씨의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끌려간 곳이 어디인지,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그저 소문으로만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삼청. 그 두 글자가 주는 공포만이 우리 곁에 유령처럼 맴돌았습니다. 달력의 숫자가 빨간색에서 검은색으로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어가며 계절은 무심하게도 흘러갔습니다. 득구 아저씨가 트럭에 실려 사라진 뒤 우리 달동네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것을 평화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 부러진 나뭇가지와 진흙더미가 나뒹구는 폐허 위에 내려앉은 무거운 침묵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업에 종사했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공장 굴뚝에서 회색 연기가 피어올랐고 안악들은 공동수도 앞에 모여 쌀을 씻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밑바닥에는 끈적거리는 불안감과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죄책감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득구 아저씨가 살던 토담집이었습니다. 동네 어귀, 쓰레기장 바로 옆에 붙어있던 그 허름한 흙집은 이제 흉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 잃은 방문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삐그덕거리며 곡소리 같은 소음을 냈고 깨진 창호지 사이로 들이치는 빗물은 방바닥을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 집 근처에서 숨바꼭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도 그 앞을 지나갈 때면 괜히 걸음을 재촉하거나 아예 먼 길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마치 그 집에 가까이 가면 득구 아저씨를 삼켜버린 그 검은 트럭의 그림자가 자신들에게도 옮겨붙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태도 또한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그래도 사람이 잡혀갔는데 생사는 알아봐야 하지 않나 하며 걱정하는 척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정신 승리는 득구 아저씨의 그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비겁했습니다. 구멍가게 평상에 모여 앉은 노인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혀를 찼습니다. 그놈 언젠가는 사단이 날 줄 알았어. 밤마다 술 처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를 때부터 알아봤지. 차라리 잘 된 거야. 거기 가서 사람 돼서 나오면 좋은 거지 뭐. 그들은 득구 아저씨를 동네의 수치이자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 찍음으로써 그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들의 비겁함을 정당화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죄를 지어서 잡혀간 것이라면 침묵한 자신들은 공범이 아니라 준법 시민이 되는 것이니까요. 심지어 득구 아저씨에게
닭도둑 누명을 씌웠던 최 부자네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안주인은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아이고, 그날 밤에 우리 집 담 넘던 거.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그놈이 잡혀가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 식구 다 험한 꼴 당할 뻔했어. 나라에서 아주 콕 집어서 데려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기로 합의하는 순간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득구 아저씨는 그렇게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아닌 잡혀가 마땅한 놈으로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 역시 그들 틈에 섞여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나만 유별난 사람이 되어 찍히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삼청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바람결에 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내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하나같이 끔찍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철조망을 두른 수용소가 생겼다는 둥, 그곳에 끌려간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돌을 나르고 몽둥이 찜질을 당한다는 둥. 심지어는 견디다 못해 죽어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옆 동네 김씨 아들도 거기 끌려갔다며? 글쎄, 문신 좀 있다고 깡패 취급을 해서 잡아갔다는데 소식이 뚝 끊겼대. 거기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던데. 그제야 사람들은 득구 아저씨의 빈자리를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그리움이 아니라 닥쳐올 겨울에 대한 이기적인 아쉬움이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집집마다 연탄을 들이고 김장을 해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득구 아저씨가 지게를 지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연탄을 날라주었을 것입니다. 배추 500포기를 절여야 하는 김장철이면 고무장갑을 끼고 묵묵히 배추를 씻어주던 그의 투박한 손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꾸준히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끙끙거리며 연탄을 나르다가 허리를 두드리며 득구 아저씨를 원망했습니다. 이 맹추 같은 놈 하필이면 이 바쁜 철에 잡혀가서 있을 때는 귀한 줄 몰랐더니 없으니까 아주 불편해 죽겠네.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쓸모는 있었는데 말이야. 그들의 말 속에서 득구 아저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장나서 버려진 낡은 리역 하나, 부러진 삽자루 같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인간의 존재 가치가 고작 연탄 몇 장 나르는 노동력으로만 환산되는 현실이,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가난한 동네의 생리가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입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득구 아저씨의 토담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에는 아무도 밟지 않은 순백의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가 떠나던 날 떨어뜨렸던 무언가가 생각났습니다. 트럭에 실려가며 발버둥 칠 때 그의 주머니에서 툭 하고 떨어져 흙바닥에 굴러다니던 반짝이는 물건. 그때는 무서워서 줍지도 못하고 지나쳤지만 왠지 오늘은 그것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대문 앞 흙더미를 손으로 파헤쳤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을 듯 시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흙투성이가 된 채 반쯤 묻혀있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금색 도금이 다 벗겨진 싸구려 손목시계였습니다.
듣고 아저씨가 시내에서 큰 돈을 벌었다며 자랑스레 차고 다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흙을 털어내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시계 바늘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계 뒷면에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서 새긴 듯한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김, 득, 구. 빗둘빼둘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서툰 글씨체.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성도 없이 그저 득구로만 불리던 그에게도 김씨라는 성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이 싸구려 시계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으며 얼마나 뿌듯해했을지를. 자신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이 시계 하나로나마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던 그의 처절한 몸부림이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전해져 왔습니다. 나는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도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계는 멈췄지만 내 안의 시간은 1980년의 그날로 되감기듯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듣고 아저씨가 하얀 눈밭 위에 서서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여전히 땜빵 자국이 선명했고 헐렁한 양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영순아, 나 합격했다. 나라에서 나한테 큰 감투를 줬어. 이제 아무도 나 무시 못해. 내가 대장이란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해맑아서 꿈속에 저는 소리내어 울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창밖에는 무심한 겨울 바람만이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1981년이 되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텔레비전에서는 새 시대, 새 역사를 외치는 아나운서의 격앙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헌법이 바뀌고 세상이 온통 새로워진다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우리 달동네의 풍경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추웠으며 여전히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거워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듣고 아저씨의 토담집이 헐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허가 건물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주인 없는 흉물스러운 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마을 공동 창고를 짓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철거가 시작되던 날 아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인부들이 커다란 쇠망치를 들고 흙벽을 내리칠 때마다 듣고 아저씨의 살도 함께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석가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 안에서 나온 살림살이라고는 찌그러진 양은 냄비 하나, 곰팡이 핀 이불 한 채, 그리고 수님네 사진을 오려붙인 낡은 거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초라한 유품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갈 때도 빈손이구만. 저 사진 좀 봐. 죽어서도 못 잊나 보네. 징하다 징해. 저러니 귀신이 돼서 떠돌지. 수님네도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자신을 겁탈하려 했던 파렴치한에 대한 미움인지 아니면 그래도 한 동네 살던 이웃에 대한 연민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인부들이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이자 듣고 아저씨의 흔적들은 매캐한 연기가 되어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의 냄새가 밴 이불도 그의 욕망이 담긴 거울도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알량한 자존심도 모두 한 줌의 재로 변해갔습니다. 불길 속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가 마치 듣고 아저씨의 마지막 항변처럼 들렸습니다. 나 여기 있었소. 나도 사람이었소. 나도 김듣구라는 이름 석자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오.
그 순간 동네 이장님이 파출소에서 받아온 서류 한 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이장님 뭐요? 듣고 소식이라도 왔소? 죽었대? 살았대? 이장님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 거참. 소식은 무슨 소식? 구청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구만. 애초에 호적도 제대로 없는 무연고자라 사망 신고고 뭐고 할 것도 없대요. 그냥 행방불명 처리하고 집 헐라는 허가증이야. 행방불명. 그 네 글자가 득구 아저씨의 인생을 정의하는 마지막 단어가 되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알 수 없는 존재.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그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이 샜다는 듯 흩어졌습니다. 에이, 그럼 그렇지. 죽었으면 관이라도 짜줘야 하나 걱정했는데 차라리 잘 됐네. 귀찮은 일 없어서 다행이야. 안도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머니 속에 차가운 시계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호적이 없다고 해서 그가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 텐데. 그가 흘린 땀방울이 이 동네 언덕길 곳곳에 배어 있고 그가 내뱉은 헛소리들이 아직도 골목길 담벼락에 메아리 치는데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그를 지워버렸습니다. 마치 연필로 잘못 쓴 글씨를 지우개로 빡빡 물러 지우듯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득구 아저씨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득구.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을 이름, 나라조차 버린 이름. 하지만 저만이라도 기억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비록 그가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고 존경받을 만한 위인도 아니었지만 그 시대를 함께 건너온 나의 이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는 우리 모두의 일그러진 자화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며 보잘것없는 정신 승리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우리들의 서글픈 모습 말입니다. 득구 아저씨는 단지 그것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조금 더 우스꽝스럽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가 트럭에 실려가던 날 우리가 느꼈던 공포는 단순히 그가 잡혀가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리 역시.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힘없는 소시민일 뿐이라는 뼈저린 자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1980년대가 저물고 90년대가 오고 2000년대가 왔습니다. 달동네는 재개발되어 아파트 단지로 변했습니다. 득구 아저씨의 토담집이 있던 자리에는 번듯한 놀이터가 들어섰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곳에 땜빵 머리를 한 바보 형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 부자네도 이사를 갔고 수님네도 딴 곳으로 시집을 갔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구멍가게 할머니도 돌아가신 지 오래입니다. 모든 것이 변했고 모든 것이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제 화장대 서랍 깊은 곳에는 아직도 그 금색 시계가 잠들어 있습니다. 가끔 그 시계를 꺼내 볼 때면 멈춰버린 시침과 분침 사이로 1980년의 매미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환청 속에서 득구 아저씨는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아들놈한테 맞은 셈 치지 뭐. 그 서글픈 자기 위로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는 과연 그 시절보다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보이지 않는 폭력 앞에서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정신 승리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득구 아저씨가 사라진 지 45년.
이제 저는 그가 트럭에 실려가며 보았던 마지막 풍경, 그 너머의 이야기를 끝맺으려 합니다. 그것은 한 바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겨울해는 참으로 짧습니다. 창밖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해를 바라보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45년 전 그해의 겨울, 듣고 아저씨가 사라지던 그날 밤의 어둠도 이토록 무겁고 차가웠던가요? 나는 무릎 위에 놓인 앨범을 천천히 덮습니다. 앨범 속 흑백 사진들은 이제 다시 어둠 속으로 기억의 저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내 손바닥 안에는 여전히 그가 남긴 싸구려 손목시계가 쥐어져 있습니다. 체온 때문인지 아니면 내 죄책감이 덮여놓은 열기 때문인지 차갑던 금속 시계가 미지근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나는 따뜻한 보일러가 돌아가는 쾌적한 아파트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2025년의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성내, 아니, 그보다 더 휘황찬란해진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굶는 사람보다 살 빼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 손가락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듣는 세상. 듣고 아저씨가 그토록 으스대며 자랑하고 싶어 했던 성공한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만약 그가 살아서 이 세상을 보았다면 그는 또 어떤 허풍을 떨며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려 했을까요? 아마도 내가 왕년에 이 아파트 올리는데 한몫했지라며 듣는 이 없는 벤치에 앉아 혼잣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고백하건대 나는 오랫동안 듣고 아저씨를 경멸했습니다. 그의 무지함을 비웃었고 그의 비굴함을 혐오했습니다. 맞으면서도 아들한테 맞은 셈 치지라고 중얼거리던 그의 정신. 승리를 패배자의 구차한 변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의 그 터무니없는 정신 승리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약자가 이 무자비한 폭력의 세상에서 미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쌓아 올린 유일한 성벽이었다는 것을요. 그 성벽 안에서 그는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고 장군이라 칭하며 잠시나마 배고픔과 모멸감을 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눈물겨운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달랐을까요? 듣고 아저씨가 트럭에 실려가던 날 커튼 뒤에 숨어 벌벌 떨던 나는 그리고 침묵했던 우리 동네 사람들은 과연 그보다 고상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정신 승리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으니 괜찮아. 세상이 어수선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 사람은 잡혀갈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웃의 비극을 외면했습니다. 그 비겁한 합리화야말로 듣고 아저씨의 허풍보다 더 기만적이고 잔인한 정신 승리가 아니었을까요? 결국 그를 죽음으로 혹은 영원한 실종으로 내몬 것은 군인들의 곤봉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람이 아닌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로 취급했던 우리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등 돌려버린 우리의 침묵이 그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공범이었습니다. 듣고 아저씨.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을 허공에 나직이 불러봅니다. 김듣구 씨.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 했던 그 시계, 제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도금은 벗겨지고 바늘은 멈췄지만 뒷면에 새겨진 당신의 이름 석자만은 아직 선명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주민등록 말소자로, 행방불명자로, 호적 없는 무연고자로 기록하고 지워버렸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당신이 김장 배추를 절이며 흘리던 땀방울을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사주었던 눈깔 사탕의 단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트럭 위에서 세상을 향해 외치던 그 마지막 절규를 기억합니다. 나도 나라에서 부르는 몸이다. 그것은 허세가 아니라 제발. 나를 하나의 존재로 봐달라는,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처절한 유언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어쩌면 당신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 자리에 도단한 굳은 쌀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보기 싫다고 거슬린다고 잘라내고 도려내버렸지만 결국 그 상처는 우리 몸의 일부였던 것을. 당신을 잘라낸 자리에는 매끈한 새살이 돋은 것이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 흉터가 욱신거릴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온한 일상이 누군가의 소리 없는 희생과 사라짐 위에 세워진 것임을. 그리고 다시는 그 어떤 이유로도 힘없는 이웃이 영문도 모른 채 트럭에 실려가는 야만의 시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여니 차가운 겨울바람이 훅 끼쳐 들어옵니다. 1980년에 그 바람 냄새와 닮아 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막걸리 한 잔을 따릅니다. 그리고 멈춰버린 시계 옆에 가만히 놓아둡니다. 그 시절 당신이 그토록 마시고 싶어 했지만 돈이 없어 냄새만 맡았던 그 술입니다. 이제라도 마음껏 드십시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안주를 훔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디 그곳에서는 아들한테 맞은 셈 치지 말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아프면 아프다고 우는 진짜 사람 대접받는 삶을 사시기를 빕니다. 술잔 위로 달빛이 내려앉습니다. 마치 당신의 그 벗겨진 머리 위로 쏟아지던 서치라이트 불빛처럼 서글프게 반짝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커튼 뒤로 숨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부끄러운 고백을 세상에 내놓겠습니다. 이것이 살아남은 제가, 비겁했던 제가 당신에게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이자 뒤늦은 화해의 청하기 때문입니다. 잘 가요, 듣고 아저씨. 우리 동네 바보 형. 그리고 가장 아픈 나의 이웃. 부디 그 춥고 무서웠던 기억은 1980년의 눈밭에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편히 쉬세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거창한 역사의 기록에는 단 한 줄도 남지 않았지만 우리 기억 속에는 아픈 가시처럼 박혀있는 그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듣고 아저씨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었고 지금도 모습만 바꾼 채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미안함을 담아 오늘 밤은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따뜻한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잊혀져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